세계 4강대국을 활용할 수 있는 숙명을 갖고 우리는 세계 질서의 피벗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세계 4강대국을 활용할 한민족의 숙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세계 4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왜 둘러싸여 있다는 사고를 합니까? 바깥으로 진출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사고를 하지 못하죠. 우리 스스로나 세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은 사대성이 강하다. 두 번째는 심지어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다거나 아니면 일본에 의해서 고대는 지배받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굉장한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요.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늘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 또는 지배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숙명론과 연관이 되는데요. 특히 한반도는 용어 자체 때문에도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는 오히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동안 폐기되었던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정학적인 용어를 써서 우리의 현재적 위치를 분석하고 예단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적 해석이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적 해석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서양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지정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지정학적 사고는 그렇게 간단한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저는 생태환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환경까지도 포함한 것을 생태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형도 있고 토양도 있습니다. 산과 강과 바다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기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생태환경입니다. 거기에 인간 또는 집단의 주체적 의지가 결부될 때 이것은 역사적 환경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집단의 주민, 그리고 정치 체제, 문화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정치 체제의 변화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 어느 공간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역, 만주 지역, 그리고 유목 지역, 그 밖에 일본 열도 지역, 기타 등등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학적 요인이란 말을 가지고 하나 고정불변한 것으로 늘 동일한 해석을 내려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몇 편의 논문과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물론 그때 지정학적 탁월함의 공간이라는 것은 현재 한반도와 만주 일대와 그리고 해양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지정학적 공간을 가졌을 때 우리만큼 지정학적 탁월함을 가진 공간은 없죠. 저는 삼액체제론을 주장했었는데요. 전 근대 또는 고대로 올라가면 분명히 범동아시아 지역은 삼액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의 커다란 범주로 유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서쪽에 있는 중국 지역인데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중국이란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의 정치 공동체 또는 문화 공동체 그리고 역사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정복 국가를 세워도 중국은 중국화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북만주를 통해서 연결되는 초유목문화권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북방유목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양대 세력이 있고, 동쪽에는 제가 동방문명이라는 용어로 유형화시킨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문명권 또는 세력권이 있다는 겁니다. 큰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아시아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할 때 늘 그렇듯이 갈등과 충돌의 시스템, 즉 구조는 바로 북방 초유목 문명권과 그 남쪽에 있는 중화 농업 문명권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숙명적으로 갈등과 충돌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요. 더 엄격히 말씀드리면 북방 유목 문명권들이 계속 남진하면서 현재 북중국 지역을 점령해서 정복국가를 세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방 문명권의 일원이지만은 북만주나 서북만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세력들이 현재 북중국 지역으로 들어가서 정복국가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빼놓고
나머지를 놓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화문명권과 그 위에 있는 북방문명권과의 갈등과 충돌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제3의 존재인 우리 동방문명권은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겠습니까? 어느 세력이든지 우리를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동방문명권으로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배후를 찔려서 굉장히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범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커다란 전쟁은 양대 세력 간의 싸움에 있었고 이쪽 동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늘 체크앤드 밸런스 기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 등고리 외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도 이를테면은 해화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다면은 이렇게 각각 남북쪽 국가들이 형성될 때도 고구려에 있어 보듯이 이렇게 동시 등고리 외교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탁월함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대는 우리는 만약에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특히 해양력만 조금 보강이 된다면 늘 그렇듯이 범동아시아권에서는 균형자 역할 또는 중액 조정자 역할도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뢰는 당연히 고구려 전성기에 있다는 것이죠. 제 이론에 따르면 전성기 때 우리는 바로 동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코어, 허브, 인터체인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세력이든지 남만주를 넘어서 한반도 지역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공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환경 자체가 외부 세력이 단기간에 대군이 들어와서 점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곳곳에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면적 침공이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해양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여기를 대규모의 해군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해가 있었다면은 고구려 수장 간에 벌어진 70년 전쟁 그리고 바로 1592년에 일본 열도에서 침공한 임진왜란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쟁 이런 것들이 전면적인 전쟁이고요. 심지어는 병자호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면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전쟁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 안 됐고요. 배틀은 그 대신에 많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전 세계 모든 정치 또는 문화 집단과 비교할 때 우리처럼 안정적으로 외부 공격을 받지 않고 평화를 유지한 집단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유라시아 세계, 특히 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데요. 이곳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 민족론 얘기가 잠시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단일 혈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는 청동기 시대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는 이미 하나의 역사 공동체로서 확립이 됐기 때문에 혈연, 언어, 지역, 역사적 경험, 심지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특히 중앙아시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단일 종족, 단일 혈족은 아니지만은 흔히 말하는 보편적 민족 개념을 적용할 때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단일 민족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자,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요. 현대 우리 한국 또는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탁월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근대화 과정인 것이죠. 우리 근대화 과정은 정말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활동 공간이나 우리 민족의 주체적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500년 기간 동안의 역사적 경험과 그들이 추구해온 이념과 그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 그리고 근대에 있어서의 세계 질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약육강식이라는 그 체제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었고 그 여파로 남북 분단이 되었었고 또 6.25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렇게 급성장했어요. 지금 한국의 강력한 국가라는 것은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한국의 정치력, 한국의 경제력, 심지어는 한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문화력,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놀랍게도 한국의 군사력 또는 국방력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력 이런 것만 빼놓고 한국은 이미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70년 만에
이런 기적을 이루었을까? 이거 살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만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대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만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남한 쪽, 즉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오해가 생길지 모르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우리는 훗날 후손들이 부과하는 역사적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튼튼한 방어선 또는 방어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 양대 세력이 남진해오는 것을 일단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비교적 냉전 질서지만은 한편에서는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만 하더라도요, 우리와 떨어져 있습니다. 해양을 통해서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수한 관계, 미일 안보 동맹 체제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미국이 구축해놓은 방공전선에 반하는 행동을 일본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교적 일본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의구심을 덜 가지면서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중국의 내부적인 통일, 사상적인 통일, 공산당이 주도하는 권력체계 확립 이런 것에 전력을 기울였고요. 한편으로서는 공산주의 경제체제 한계이기도 하지만 모택동의 대약전 운동의 대실패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낙후가 됐었고 외부로 힘을 발산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1950년에 중공군을 파견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를 한 세력이었지만 그 이후에 중국은 내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위진남북조 시대 때 중국의 대분열 시대 때 동쪽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특히 6.25 이후에는 한국에게 매우 우호적인 세력이고 동맹 세력이고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군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약 7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력,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 문화력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또는 한민족은 좋은 의미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사고의 틀을 바꿔서 우리 한민족은 세계 강대국을 활용할 수 있는 숙명이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국가발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신장된 것은 사실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충돌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불과 30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해서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실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03년도부터 중국이 공개적으로 세계 강대국화를 선언을 했고요. 2013년도에 들어와서는 시진핑이 집권하고 그가 1대1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제 유라시아 세계를 중국의 네트워크 속에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실천했고 지금은 이 1대1로 전략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의 정책을 잠깐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이런 부상과 중국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미국은 결국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해도 시기를 잘못 예측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어려움이 직면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지 부정적으로 작동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 중국의 급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 중국은 약 14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고요. 해양은 더 많은 곳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소가 될 수 있는 지역 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인도, 그리고 바로 우리 한민족이죠. 특히 우리는
바로 중국의 이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단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도로는 일본인들이 당시 조선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운 포장된 위협론인데요. 단도론입니다. 똑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단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린 이런 것들을 최단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 문제에 매몰돼서 북한 프로세스만 강조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재점검해야 되고요. 정적 발언은 자제하지만 학문적 발언만큼은 적어도 중국 위협론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이용론 이런 것들을 자꾸 제기하고 이론으로 정립화시키고 세계의 많은 정치가들에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과 일본의 충돌인데요. 중국과 일본은 1894년, 즉 동아시아 아니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충돌을 한 것이 청일전쟁이고요. 이 청일전쟁의 대패함으로 인해서 청나라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오늘날까지도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되는 센카쿠, 즉 조도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갈등과 충돌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현재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 일부 지역과 연결돼서 중국과 일본은 갈등 아니면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해양 충돌 때문에 일본의 역할과 위상이 눈에 안 띄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익이 직결되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영토 센카쿠 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쭉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동중국해를 거쳐가지고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물류망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물류망의 핵심은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바로 에너지 자원 석유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광구, 상광구를 비롯해서 해저의 석유 자원들, 천연가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과 충돌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객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제가 한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한민족은 다르고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공존체제를 이룬다거나 아니면 통일됐을 때의 상태를 가정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러시아의 문제는 중국이 급부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민한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나토의 동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로구나. 왜 푸틴이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게 해서 또는 자국의 야욕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퍼스널리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면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대신에 미국과 러시아의 간접적 군사적 충돌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 역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충돌 과정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우호 동맹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성립된 직후의 일시적 기간을 빼놓고 중국과 러시아는 끊임없이 말 그대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의 헤게모니를 놓고 싸움을 했었고 그래서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이 바로 제3세계론을 주장하고 비동맹 체제를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도 중국과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186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러시아에게 뺏겼는데 그중 대다수는 현재 만주 일대 그리고 연해주 일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아니면 자국의 영토를 수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말 그대로 세계 국가로서 팽창하거나 그리고 말 그대로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 함대, 즉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연해주 일대의 부분적 수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갈등 충돌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과 충돌의 관계를 재현시키고 점화시키는 역할은 누가?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충돌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를 놓고 중국 총나라와 러시아, 일본이 각축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력, 경제력, 문화력, 군사력에 있어서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리가 끌려다니거나 그들보다 터무니없이 못하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충돌 과정을 지정학적으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피봇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이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남북이 통일될 경우에 러시아와 우리 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도망과 하구 문제입니다. 특히 녹둔도 문제 같은 경우는 영토 문제로서 충분히 갈등을 점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세계 4강대국, 특히 러시아마저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러시아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우리 입장을 강하게 배진할 수 있는 위상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 러시아, 일본의 갈등도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일본과 러시아 1855년에 그 조약 이후에 끝없이 갈등이 있고, 지금도 일본의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쿠리 열대 남부의 4개의 섬은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홋카이도에 가보면은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방 사계조서를 넣고 푸틴과 일본 정부 간에는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러일 간의 동아시아의 이 갈등 구조처럼 또 이런 것이 재현된다면 거기서 중재지 역할 하신 이게 어느 나라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 해역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생긴다면 당연히 우리의 역할이 크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세계 4강대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본 건데요.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는 가능성이 많고 유리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바로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강의 시간에서는요, 현대 지경학적 환경 유리함에 대해서는 빼겠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았던 이 공간, 즉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와 해양은 지구상에서 생태 환경이 최고로 좋고요. 지경학적으로 이렇게 좋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인간이 살기에 지경학적으로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거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지문화적 관점에서만 보완하려고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명은 독특합니다. 동방문명권이라고 설정을 했었죠. 여기는 북방 유목 초문명권과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중국 해양 농경 문명과 그 다음에 만주 북부와 동부 일대에 있던 수렵 삼림 문명과 일본 열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거쳐서 인도양까지 연결되는 해양 남방 또는 해양 농경 문명들이 마주치는 것이거든요. 제 이론에 따르면 여기는 동아시아 지중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지중해적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런 독특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상하게도 단일 민족적 성격이 강하고 문화의 골수에 강하지만 주변의 모든 문화를 수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 식, 주, 심지어는 신앙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점차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그만큼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수용해서 녹이고 우리커타시킬 수 있는 기본적 문화적 토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연결되는 자본주의 문화권, 그리고 북한에서는 러시아, 중국과 연결되는 사회주의권, 이런 문화가 연결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도 변형된 것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변형된 것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변한다면 정치적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우호관계와 상호 공존관계와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문화가 점차 역사 점차 확장되고 공질성을 확보시킨다면 그건 당연히 주문화적으로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을 주목할 겁니다. 이런 서로 극단적인 그리고 엄청난 아픔을 가진 두 개의 사상이 어떻게 하나를 이뤄갈까? 이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중국 문화도 일본 문화도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들어온 서양 문화도 우리 속에서 하나가 돼서 현재 우리 이루어왔고요. 최근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한류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것처럼 또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것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있고요. 반드시 보완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보완적 요소 속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문화의 고유성, 그리고 현재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 원문화의 특성들이 반영 안 돼 있다는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국 문화, 일본 문화, 그리고 서양 문화, 그리고 근대 문화, 현대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한류 속으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있는 이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공산 주의에 있는 러시아도 그렇고 정적으로는 갈등 관계나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한류를 거부감 없이 무리 없이 수용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의 특성을 한류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울림이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한민족은 주변 4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어두운 그늘을 일단은 떨쳐버리고요. 이제는 아주 밝은 햇빛 속으로 나와서 4강대국을 활용할 수 있는 숙명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실제적으로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본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이죠. 만약에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대한 틀 또는 담론을 근거로 해서 재분석한 다음에 논리를 만들고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국가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정말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한민족, 이제는 남에서 조종당하는 남의 눈치를 보는 민족 집단이 아니라 세계 4강대국을 활용할 수 있는 숙명을 갖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세계 질서의 피벗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가 지향하는 동아지 중에 코어, 허브, 인터체인지 이 역할을 현대에서도 지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